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것의 대표적인 모델인 리인포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리인포스를 배우기 전에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은 그 전에 배웠던 밸류 펑션 메소드 있죠? 대표적으로 DQN이 있는데 이 DQN과는 구별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은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Q 펑션이 아닌 팔러시를 직접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한 쪽으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QN은 어떻게 썼나요? DQN 같은 경우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각 액션별로 Q밸류 값들을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Q밸류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은 이 팔러시를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락시메이션 하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 거죠? 여기 액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액션이 나올 때 스토캐스틱하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결정이 됐어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액션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캐스틱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액션을 직접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도 다룰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것이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었죠.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팔러시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하나 정해졌다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팔러시가 하나 정해졌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저희가 스테이트를 집어넣으면 그것의 아웃풋으로 액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라미터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스토캐스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액션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확률 분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성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팔러시가 하나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초기 스테이트 하나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를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액션이 나오겠죠? 그럼 이 액션을 실제 환경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적당히 어떤 리워드를 얻어내고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를 다시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뉴럴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으면은 아웃풋으로 또 액션이 나오겠죠? 그럼 이 액션을 가지고 또 저희가 넥스트 리워드와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저희가 하나의 에피소드인 트라젝트를 얻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리워드들이 있는데 이 리워드들 전체를 써놓은 것을 여기 있는 토탈 리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할 때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탈 리워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팔러시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즉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으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스테이트에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데에도 랜덤니스가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랜덤니스가 그대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액션에서 실제 환경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넥스트 스테이트에도 랜덤니스가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주어진 팔러시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트라젝토리, 에피소드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브젝트 펑션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이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오브젝트 펑션은 파라미터에서 정의된 이 팔러시가 있겠죠?
이 팔러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으로 전체 토탈 리워드를 익스펙테이션한 이 값이 오브젝트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펑션인 expected total reward를 맥시마이즈 한 쪽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말은 여기 오브젝트 펑션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여기 파라미터를 그 방향으로 적당한 스텝 사이즈로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팔러시 그라디언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바로 부딪히는 벽이 뭐였나요? 저희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 펑션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 펑션이 익스펙테이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팔러시 그라디언 시어럼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팔러시 그라디언 시어럼이 있습니다. 이 팔러시 그라디언 시어럼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토탈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한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면 토탈 리워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팔러시의 로그를 취한 것에 그라디언트에 타임스텝을 썸을 한 것, 이 두 개를 프로덕트 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팔러시 그라디언 시어럼은 앞으로 배우게 되는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이나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할 때 거기에서 팔러시 그라디언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오브젝트 펑션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러시 그라디언 시어럼을 증명을 할 때에는 여기 토탈 리워드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지만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이 토탈 리워드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었죠. 이거 대신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스카운티드 리턴이 토탈 리워드보다 더 좋은 이유는 뭐였었죠? 지금 현재 저희가 t번째 타임스텝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t번째 타임스텝까지 왔는데 거기 타임스텝에도 저희가 토탈 리워드를 곱한다는 말은 이미 R1, R2 이미 지난 리워드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건데 제가 리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타임스텝 이후에 나온 것만 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 리워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얻어질 리워드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토탈 리워드보다는 디스카운트 리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카운트 리턴은 이 타임 스텝에 디펜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값을 저희가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지 않죠. 이것 대신 어떻게 하나요? 이 익스펙테이션을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의 샘플링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합니다. 만약 미니 배치의 개수가 라지 m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 익스펙테이션 대신 무엇을 사용하는 거죠? m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의 평균을 내리기 위해서 m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이것과 이 부분을 바꾼 것을 저희가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은 다른 표현으로는 몬테카를로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대표적인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인데 여기 리턴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몬테카를로 팔러시 그라디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 모형이 되는데요. 그 수도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과정은 한 번에 여기 팔러시 그라디언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정해졌다는 말은 이것이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팔러시가 정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팔러시가 정해지면 그 팔러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개수만큼의 라지 m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라는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된 이 팔러시를 따라서, 그런데 이게 스토캐스틱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그 액션들이 랜덤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액션들을 실행을 해서
라지 m개 개수만큼의 에피소드, 트라젝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팔러시 그라디언 시어럼에 의해서 여기 그라디언 값을 계산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리인포스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여기 토탈 리워드 대신 리턴 값을 집어넣어서 이 타임스텝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뭔가요? 여기 expectation을 저희가 m개의 데이터, m개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균 값으로 바꿔주기로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expectation이 아니라 m개의 미니 배치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원래 정확한 그라디언트의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이 값을 가지고 여기에 스텝 사이즈 알파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것이 여기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저희는 계속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인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팔러시를 직접 업데이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탈 리워드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 적용을 할 때는 이것 대신 디스카운트 리턴을 사용한다는 거였죠. 이것이 리인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여기 reinforce with baselin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baseline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reinforce는 데이터 샘플을 볼 때 이 데이터 샘플이 어떻게 됐죠? 에피소드 전체가 됐죠. 트라젝토리 전체가 됐는데 문제는 하나의 팔러시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 팔러시를 통해서 트라젝토리를 만들어 갈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액션을 정할 때 이 팔러시를 따라서 하는 건데 이 팔러시가 스토캐스틱 팔러시니까 랜덤성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액션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서 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을 때에도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델 프리이기 때문에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모르긴 하지만 거기에도 랜덤리스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액션을 정할 때 또 넥스트 스테이트를 정할 때도 랜덤리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스텝마다 이런 랜덤리스가 계속 작용되는 거니까 게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랜덤리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매번 생길 때마다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는 베리언스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 기억나나요? 여기 몬테카를로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몬테카를로는 기본적으로 리턴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의 특징을 비교할 때 바이아스하고 베리언스를 비교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몬테카를로로 할 때는 바이아스가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바이아스가 약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몬테카를로는 베리언스가 상당히 크다고 돼 있었죠. 그리고 템포럴 디퍼런스는 베리언스가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몬테카를로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타임 스텝마다 랜덤리스가 적용이 돼서 베리언스가 커지는데 템포럴 디퍼런스는 한 스텝만 고려하기 때문에 그만큼 랜덤리스가 적게 들어가서 베리언스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리언스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여기까지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나올 여러 개의 데이터 샘플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가 크지 않고 또 다른 하나는 파란색으로 베리언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된 점이나 이 파란색으로 된 점이 둘 다 평균이 이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학습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평균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파란색, 베리언스가 큰 파란색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이 데이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만큼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많이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거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컨버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요동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할 때 이 베리언스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할 때 두 가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샘플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훨씬 더 빨리 컨버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바이아스를 없애는 거죠. 바이아스를 줄여서 언바이아스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이아스가 생기면 여기 평균을 여기에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평균을 잡아버리는 거죠. 처음 기준이 되는 이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되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네트워크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어스가 최대한 없게 만들면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몬테카를로 방법을 쓰게 되면은 이 베리언스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 베리언스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모델 파라미터를 스테빌라이즈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베리언스를 줄이고 싶은데, 이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디스카운트 리턴 있죠? 여기에서 적당한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을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식을 보면 어떻게 됐죠?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것이 없었죠, 원래 식에는. 그런데 방금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것을 빼줬는데 이 식을 잘 보면은 여기 스테이에는 디펜드 하지만 액션에는 디펜드 하지 않죠. 이것이 이 베이스라인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은 어떤 함수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이 액션에 디펜드 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에는 디펜드 하지 않고 스테이에는 디펜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것만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베이스라인을 빼줘서 이걸로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 만약에 여기 expectation 이 값이 바뀌면 큰일 나죠. 그 말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바뀐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저희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바이아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expectation 값이 바뀌어버리면 바이아스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베이스라인을 추가했을 때에도 그라디언트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그라디언트가 언바이아스를 유지를 해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설명된 것처럼 제가 이 베이스라인을 이 조건만 만족하는 걸 쓰게 된다면은 그 조건만 만족을 해도 실제로는 이 그라디언트가 바뀌지 않고 언바이아스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부분만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원래 이것이 그라디언트 값이었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줬는데 만약 이 부분의 값이 0이라면은 실제로 expectation 값은 바뀌는 게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왜 0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팔러시에 대한 expectation이 있으니까 제가 모든 트라젝토리에 대해서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 각각 타임스텝마다 그 트라젝토리에 이 팔러시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 팔러시가 확률을 나타낸 건데 각각 타임스텝마다 이걸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expectation을 이렇게 제가 분해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이 부분하고 일치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팔러시 그라디언트 세럼을 증명할 때 거기에서는 반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제가 유도해 냈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앞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만 따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타임스텝만 표시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는 모든 트라젝토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 타임스텝마다 나오는 이 확률을 팔러시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트라젝토리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에는 그 타임스텝에 있는 모든 액션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베이스라인의 특징이 뭔가요? 이것은 액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베이스라인은 제가 이 액션하고 관계없는 걸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베이스라인을 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present state에서 모든 액션에 대한 이 팔러시를 다 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를 썸하게 되면 그게 확률 1이 나오는 거죠? 1은 컨스탄트니까 이것의 미분을 구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하고 관계없이 항상 이게 0이 나옵니다. 여기 expectation 값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그라디언트는 베이스라인을 빼주어도 바뀌지 않고 그라디언트가 여전히 unbiased인 것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unbiased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베이스라인을 이제 어떤 걸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액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배웠던 Q-value 펑션이나 어드밴티지 펑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액션에는 디펜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스테이트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거라면은 가장 저희가 다루기 쉬운 것이 여기 있는 state value 펑션이죠. 이것은 액션하고 디펜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라인은 이 state value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return보다도 return에서 저희가 state value 펑션을 빼낸 것, 여기 있는 이 state value 펑션을 베이스라인으로 빼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state value 펑션은 뭔가요? return들의 expect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return들의 평균값들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return을 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return에서 return의 평균값을 빼준 걸로 계산한 거하고 이 후자가 훨씬 더 variance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ariance를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inforce with baseline이 원래 reinforce보다는 훨씬 더 학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reinforce with baseline을 배웠는데 이것의 수도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einforce with baseline은 어떻게 되나요? 팔러시 그라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 보면은 return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eturn과 return에서 베이스라인으로 state value 값을 빼낸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팔러시와 관련된 값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reinforce 알고리즘 어땠었나요? reinforce 알고리즘은 이것과 이것만 사용했죠. 그러니까 팔러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이 값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거였잖아요. 이 팔러시에 의해서 얻어진 값이었기 때문에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하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베이스라인이 생겼는데 이 베이스라인은 state value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학습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더 생겨야 되죠. 그것을 제가 파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einforce with baseline은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는 원래 팔러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에 있는 여기 팔러시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제가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는 state value 펑션 있죠. 이것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제가 파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스텝 사이즈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팔러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state value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에 필요한 여기
스텝 사이즈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인포스는 뭐라고 했죠? 몬테칼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있으면은 M개 에피소드를 만든다면 각 에피소드마다 에피소드 전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여기 초기 스테이시 주어지면은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이 팔러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팔러시를 나타내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기 아웃풋으로 액션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텐데, 저희가 에피소드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각 타임스텝마다 보면은 리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턴 값은 현재 t라는 타임스텝에서 주어지는 rt 플러스 1, rt 플러스 2,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r 라지 t까지 그 값을 디스카운트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턴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저희는 여기 델타라는 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냐면은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state value 펑션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파일을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팔러시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세타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파일을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 state value 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state value 값은 뭔가요? 그것은 return의 expecta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기존에 DQ에서 계산했던 방법과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return을 타겟으로 잡아서 return과 state value 펑션 값의 mean square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이 값이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은 현재 이 값이 여기와 동일한데 그의 델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해줘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스텝 사이즈를 곱해준 거죠. 이번엔 세타를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도 동일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나요? 델타 값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팔러시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텝 사이즈만큼을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에 감마의 t승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디스카운트 팩터로 곱해준 건데, 이것은 프랙티컬한 리즌 때문에 곱해준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를 양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꼴이 됐습니다. 저희가 후에 액터 크리틱 메소드를 배울 텐데, 이 액터 크리틱 메소드는 reinforce with baseline을 그대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팔러시를 나타내는 에이전트 있죠? 이 팔러시에 의해서 저희가 액션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액터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state value 펑션을 나타내는 이 네트워크 있죠? 이 네트워크는 이 부분이 팔러시의 방향이 정해진다면은 이 부분은 그 팔러시 방향으로 얼마 정도를 더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러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그 팔러시로 더 많이 나가는 거니까 더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reinforce with baseline에 대해서 수도 코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저희가 학습해야 될 네트워크에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개가 있다고 해서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양이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인풋으로 프레젠트 스테이트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 만약에 아타리 게임 할 때처럼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CNN 네트워크를 사용할 거죠. 그러면 이 CNN 네트워크의 마지막 분이 뭔가요? 여기가 퓨처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의 디멘전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훨씬 작은 디멘전의 퓨처 벡터로 특징을 다 골라내잖아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하나나 두 개를 더 써서
이런 식으로 fully connected layer를 더 추가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위에는 각 스테이트에 대한 state value 펑션 값을 출력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한 제가 next 액션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액션을 출력값으로 하는 그런 팔러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는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에는 파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여기에는 세타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DQN과 팔러시 그라디언트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DQN으로는 아타리 게임을 하는 DQN을 배웠었죠. 이것은 Q러닝을 베이스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Q 테이블을 CNN Q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한 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파고 있죠. 2016년도에 이세돌하고 해서 4대1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유명해진 이 알파고가 있는데 이 알파고는 대표적인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방법을 더 추가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DQN보다는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죠? 토탈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기본 틀이었죠. 그런데 DQN 같은 경우에는 팔러시를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앞티말한 Q밸류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팔러시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팔러시를 직접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팔러시를 직접 학습할 때 expected total reward를 직접 optimize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reinforcement learning의 핵심 아이디어로부터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팔러시를 나타내는 이 네트워크는 optimal 팔러시를 직접 학습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Q밸류 펑션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베스트 액션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것이 팔러시 그라디언트의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DQN 같은 경우는 Q러닝이니까 템포럴 코릴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팔러시 그라디언트에서는 저희가 토탈 리워드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게임 끝날 때까지 전체 리워드를 썸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템포럴 코릴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그라디언트는 DQN에 비해서 코드도 훨씬 더 간단하다. 여기에는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도 사용하지 않고 또 타겟 네트워크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도 코드 보니까 훨씬 간단하게 나왔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제가 팔러시 그라디언 알고리즘과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모델인 reinforce 그리고 reinforce를 조금 더 보완한 reinforce with baseline에 대해서 배웠는데 reinforce with baseline에서 보면은 저희가 액터 부분이 있고 크리틱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훨씬 더 일반화시킨 액터 크리틱 메소드를 다음 시간부터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